한낮에 전철 안 기침하던 한 노인이 답답한 듯 마스크를 살짝 내립니다. 순간 흘러나온 멜로디, 진레꽃 하얗게 피는. 한 여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40년 전 그가 떠날 때 불렀던 바로 그 노래.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노래 부르던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떨리는 목소리, 영순아, 전철의 소음이 멎은 듯 단 한마디만 울려 퍼집니다.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40년 만에 불린 이름, 눈물이 전철창에 번져 흐릅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봉천동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마지막 빛을 뿌리고 있었죠. 박영수는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40년 넘게 새벽을 여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아이고, 또 무릎이 아프네. 영수는 침대 끝에 앉아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는 봉제 공장 시절 쓰던 재봉틀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쌓였지만 차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28부터 60까지 온 청춘을 바친 기계였거든요. 그 재봉틀 옆에는 아들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아들은 멀리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으며 영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특히 최근 들어 백내장이 심해져서 멀리 있는 것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안경을 써도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변화였죠. 씻고 나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는데 옆집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만석이라는 72세 노인이 몇 년 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작은 산소통을 메고 있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야. 영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장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석 달째였어요. 봉제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여러 일을 해봤지만 김밥 만드는 일이 가장 손에 맞았습니다. 월세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영수는 문득 옆집 문패를 보게 됐습니다. 최만석? 혼자 사는 게 분명했어요. 가끔 밤늦게 기침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는데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다니는 걸 보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골목을 나서는데 최만석이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어요. 그래서 영수는 한 번도 최만석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내장 때문에 멀리서는 더욱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일찍 나가시네요. 네, 시장 일이 있어서요. 화분 잘 키우시는군요. 심심해서 조금씩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그런 식의 짧은 인사였습니다. 최만석의 목소리는 많이 쉬어 있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더욱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인사성은 밝은 편이었죠.
1호선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은 10분 정도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을 걸으며 영수는 어제 김밥집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이 어머니 손맛 같다며 고마워했던 일 말입니다. 전철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좌석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졸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영순도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영순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파란만장한 사건 끝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때 영수는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혼자 아들을 낳고 키우며 봉제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죠.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지.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면 엄마 몸 조심하세요라고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고마웠습니다. 청량리 청가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열리는 이곳은 서울 전역에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는 심장 같은 곳이었어요. 영수는 김밥집 사장이 적어준 메모를 보며 양배추와 단무지, 햄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 양배추 어때요?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좋아 보이네요. 이걸로 주세요. 상인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장을 보는 시간이 영수는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거든요. 봉제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만 가득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다시 전철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영수는 가까스로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장인이 졸고 있었는데 피곤해 보였습니다. 김밥집에 도착하자 사장이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사장은 영순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오늘 재료 상태가 좋네요. 시장 아저씨가 좋은 걸로 골라주셨어요. 양배추가 특히 싱싱해요. 영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솥에서 나는 김 냄새가 구수했어요. 참기름 향과 섞이면서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런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순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김을 펴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서 썰었습니다. 마치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했어요. 여기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이에요. 젊은 직장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영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영수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름의 보람이 있었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하니 최만석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작은 산소통을 메고 있었어요. 고생하십니다. 네, 영순 씨도 고생하셨어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방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최만석의 집 창문이 보였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저녁은 어떨까 문득 궁금했어요. 사람 인생이 참 별거 아니야.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영수는 혼잣말을 하며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고 두 집의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종로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68세가 되니 몸 곳곳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특히 백내장이 심해져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나. 영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진용 편한 옷차림으로 바꾸고 가방에 건강보험증과 병원 예약증을 챙겼어요. 오늘은 김밥집에 미리 말해둔 덕분에 쉴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니 8시였습니다. 병원 예약이 10시라서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나서는데 최만석이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어요. 작은 산소통이 등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가시나 봐요? 최만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기검진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최만석의 목소리에는 묘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1호선 전철에 올라타니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라 좌석도 넉넉했어요. 영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순서로 검진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철이 신도림역을 지나 영등포 구청역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털실 조끼를 입고 낡은 검정 바지를 신었어요. 무엇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답답한 듯 마스크를 턱으로 살짝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찔레꽃, 찔레꽃 하얗게 피는. 영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래는 40년 전 떠나간 남편이 늘 부르던 곡이었거든요. 명호는 일터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찔레꽃을 흥얼거렸어요. 여보, 그 노래 말고 다른 것도 불러봐요. 이 노래가 좋잖아.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왔잖아. 4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고개를 들어 맞은편 노인을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백내장 때문에 멀리 있는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노인의 목소리도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많이 쉬었지만 그 톤과 억양이 묘하게 기억 속 누군가와 비슷했어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스크와 백내장 때문에 여전히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이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영순의 숨이 멎었어요. 오른손 손등에 길쭉한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과거 공장에서 기계에 베인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 흉터, 설마. 영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명호가 공장에서 다친 날, 병원에서 손등을 꿰맸던 날. 그때 생긴 흉터가 평생 남을 거라고 했던 의사의 말까지도 기억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찔레꽃을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쉰 목소리가 점점 더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노인을 바라봤어요. 희미하지만 뭔가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다가 영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로 변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영순을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말이에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순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순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던 사람의 목소리.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전철 안에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신, 명호.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맞다는 뜻이었죠. 전철이 여의도역을 지나며 다시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손잡이를 꽉 붙들고 버텼어요. 마음도 몸도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영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서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명호 맞아? 영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영순아. 40년 만에 들은 사과였습니다. 영수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철이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순과 명호는 아무 말 없이 전철에서 내렸어요. 플랫폼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어요. 꿈이야. 이게 꿈이야.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호의 손등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시청역 플랫폼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두 사람 주변만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시청역 플랫폼은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과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영순과 명호는 벤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둘 다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명호야? 영순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얼굴에는 40년의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까지. 그래, 나야 영순아. 쉰 목소리로 대답하는 명호를 보며 영순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과 분노, 안도감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했어? 영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여기서는. 명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두 노인이 플랫폼에서 격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시선을 끌었나 봅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자. 할 말이 많아.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말해. 또 사라질까봐 무서워. 그 말에 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사라져. 이제는 안 사라진다. 그때도 그랬어. 곧 돌아온다고 잠깐만이라고 했잖아. 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편지 한 장 놓고 사라지더니 임신한 나를 혼자 두고 말이야. 영순아, 제발. 명호가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영순이 뒤로 물러섰거든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황급히 손을 걷어들였어요. 만지지 마. 40년 전에도 그랬어. 나를 두고 혼자 결정했지. 명호는 손을 내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4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등도 굽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어요. 산소통을 메고 있는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봤어요. 하지만 영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밤마다 울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이 든 남자의 눈물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뭘 안다고? 넌 어디 있었는데? 가까이 있었어. 명호의 대답에 영순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까이? 어디가 가까이? 내 옆집. 최만석으로 살고 있었어. 영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최만석이 명호였다니. 몇 년 동안 바로 옆에 살면서도 전혀 몰랐다니. 매일 인사를 나누던 그 사람이
40년 전 떠난 남편이었다니. 최만석이, 내가, 그래.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등의 흉터, 그 목소리, 찔레꽃 노래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왜 숨어 있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명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내 동생 일, 기억해?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0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생이 공장에서 실수를 했던 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말입니다. 설마, 내가 대신 뒤집었었어.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었어. 널 끌어들일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영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명호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바보야.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너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었어. 뱃속에 아이도 있었는데. 명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옆집에 살면서는 뭐 했어? 매일 나를 보면서도 왜 정체를 숨겼어? 매일 내 창문 불이 켜지는 걸 봤어. 아침에 나가는 모습도 보고 저녁에 돌아오는 모습도 봤어.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였어.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만 남았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김밥집에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어? 응. 가끔 뒤따라가서 멀리서 봤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어.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도 봤고, 미친 사람, 스토커였구나. 영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 왜 계속 숨어 있었어? 용기가 없었어. 40년 동안 널 버리고 산 죄책감에. 그리고 이 몸으로 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명호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다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몸이 많이 안 좋구나. 폐가 좀 안 좋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나 봐. 명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영순의 눈에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많이 야윈 상태였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어요. 병원은 제대로 다녀. 약도 먹고 있어. 괜찮아. 하지만 명호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40년 동안 혼자 그렇게 살았구나. 영순의 목소리에 연민이 섞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미안해, 영순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영수는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그 사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지하철에서 정체가 드러났어? 평소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잖아. 숨이 답답해서. 그리고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 40년 동안 참았는데. 명호의 솔직한 대답에 영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 둘은 지하철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 앉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무언가도 느껴졌어요. 전철이 봉천역에 도착할 때까지 둘 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할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도착하자 영수는 새삼 신기했습니다. 매일 인사를 나누던 옆집 최만석이 40년 전 떠난 남편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골목에 도착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옆집 대문을 새삼 자세히 봤어요. 최만석이라고 적힌 문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최명호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들어가자. 명호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여는 동안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 명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원룸이 보였습니다. 영순의 집과 구조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간소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산소통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 차라도 끓일게. 명호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최소한의 살림만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개인적인 물건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언제부터 살았어? 3년 정도 됐어. 그전에는 다른 동네에 있었어. 명호가 보리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컵을 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왜 하필 내 옆집으로 왔어? 우연이야. 정말 우연이었어. 이사 와서 옆집이 너인 걸 알고는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 영수는 명호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의 그 많은 집 중에서 하필 자신의 옆집이라니요. 우연? 정말 우연이야? 정말이야.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아침마다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머물고 싶었어. 명호가 차를 내왔습니다. 컵도 2개밖에 없었어요.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의 집 같았습니다. 컵에는 금이 가 있었고 손잡이도 하나는 부러진 상태였어요. 40년 동안 뭘 하고 살았어? 영순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차잎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 일을 했어.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경비도 서고 청소도 했어. 조선소에서 용접도 했고 그걸로 살만했어? 그럭저럭?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어. 영수는 명호의 거친 손을 봤습니다. 40년간 온갖 막리를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가 있었고 손톱도 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자는 없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명호가 당황했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기침을 했어요. 없어. 한 번도. 정말? 정말이야. 너 하나면 충분했어.
말도 안 돼. 40년 동안 혼자? 그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 영수는 믿기 어려웠지만 명호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 옆집에 살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어? 영순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명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 생각도 났어. 아빠 없이 자란 아이한테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어. 영순의 말에 명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럴 수는 없었어. 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와서 미안해봤자 뭐가 달라져?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알아. 다 알고 있어. 뭘 알아? 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잖아. 영순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내 이름 불렀어. 왜 떠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아이가 열나면 병원에 혼자 데려가고 학교 운동회도 혼자 갔어. 영순아, 말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하늘나라 갔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어. 그런데 넌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고? 명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쌀을 문고리에 걸어둔 사람도 너야?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굶을까봐 걱정됐어. 왜 그랬어? 정체를 밝히지 않고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안해서. 그리고 사랑해서. 사랑한다면서 40년을 숨어 있었어? 영순이 소리치자 명호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케어? 케어?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영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호는 손수건을 입에 댔는데 선홍색 피가 묻어났어요. 피가 나와. 영순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명호는 흔들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려 했지만 기침이 계속됐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명호의 상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영순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명호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명호야, 명호야. 영순이 명호를 흔들었지만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를 토하고 있어요. 신고를 마치고 영수는 명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분노하다가도 걱정이 밀려왔어요. 왜 이런 몸으로 혼자 살고 있었어? 왜 말하지 않았어? 영수는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40년 전에 잡았던 그 따뜻한 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명호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열이 많이 났습니다. 버티라고, 명호야. 곧 병원 가니까.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명호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영수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40년 전에는 건장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약해져 있다니. 보호자세요? 네. 그런 셈이에요. 영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어색했어요. 병원으로 같이 가세요. 환자가 의식이 불분명해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영수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명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의식은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영순아, 미안해.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말하지 마. 지금은 치료가 먼저야.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명호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영수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응급실 문이 닫히면서 명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영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족입니다. 거짓말이지만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40년 전에는 분명 가족이었으니까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영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정작 쓰러지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수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다는 거예요?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고요. 오늘 토혈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영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폐암 사기라니. 그것도 전이까지 됐다니. 그럼 얼마나? 정확한 건 더 검사해 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몇 달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에 영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환자분이 이 병을 언제부터 앓고 계셨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알게 된 사이라서. 영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다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일단 입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가고 나서 영수는 간호사와 함께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환자분 신상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름은 최명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요? 영수는 막막했습니다. 명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할 리가 없었어요.
죄송한데 환자분 지갑에서 신분증 확인해 봐도 될까요? 간호사가 명호의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신분증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2개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신분증이 2개예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는 최만석, 다른 하나는 최명호였어요. 아, 개명을 하셨나 보네요. 최근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명호가 왜 2개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영수는 명호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6인실이었는데 명호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영순아. 명호가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말하지 마. 쉬어야 해. 영순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너무 야위어 보였어요. 병원복을 입으니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쉬는 게 중요해. 하지만 명호는 영순의 표정을 보고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많이 안 좋지? 영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폐암 사기라는 진단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었어. 명호의 말에 영순이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하지만 치료받을 돈도 없고 혼자니까 그냥 방치했어. 바보야. 왜 치료를 안 받았어?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치료해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 그보다는 뭐? 너를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해서. 명호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멍청한 사람. 정말 멍청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영순아,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줄 거야. 무슨 봉투? 내가 미리 맡겨둔 거야.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명호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안에 내 이야기가 다 있어. 40년 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영수는 궁금했지만 지금은 명호의 건강이 더 걱정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 집중해. 영순아. 응?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영순도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상황이라니.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맡겨두신 봉투예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영수는 받아들고 나서야 그 무게를 느꼈어요. 언제 맡겨두신 거예요? 작년부터요. 응급 상황에 보호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호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지금 열어볼까? 명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봐. 나는 괜찮으니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괜찮아. 간병인도 있고. 명호가 영순을 설득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그래. 꼭 와줘야 해. 알았어. 영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명호가 손을 뻗었어요. 영순아. 응? 사랑해. 40년 동안 계속 사랑했어.
영수는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어요. 나도 그랬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영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 한 권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니 명호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해보려 해. 영수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의 명호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했어.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가끔 멀리서 지켜봤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봤어. 너무 자랑스러웠어.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키웠구나 싶었어. 매달 통장에 넣은 돈도 나야.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어.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명호가 보낸 거였다니. 노트 뒤쪽에는 영수증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송금 영수증, 쌀 구입 영수증, 그리고 여러 영수증들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죽더라도 내 옆 동네에서 숨 쉬고 싶었다. 40년 늦었지만 사랑한다. 영수는 노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도 자신만큼 힘들게 살았구나. 그리고 계속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밤이 깊었지만 영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명호가 준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선소 입사, 월급 35만 원, 영순이 생활비로 10만 원 송금, 영순이 아들 대학교 합격, 등록금 마련하려고 야간 경비일도 시작, 영순이 이사, 새 주소 알아내는데 2달 걸림, 4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호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노트 사이에 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영순의 모습들이었어요. 봉제 공장에서 나오는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아들과 함께 걷는 모습까지. 40년 동안 명호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말 지켜보고 있었구나. 영수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부분에는 병원 진단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받은 폐암 진단서였어요. 그때부터 명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네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기가. 영수는 눈물을 닦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명호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명호는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얼굴색이 좀 나아 보였어요. 왔구나. 응. 밤새 노트 다 읽었어.
영순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호의 눈이 불안해 보였어요. 어땠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는 그런 말 필요 없어. 영순이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웠어요. 노트에 적힌 송금 기록들. 정말 내가 한 거야? 그래.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익명으로? 내가 받지 않을까 봐. 내가 보낸 거라는 걸 알면. 명호의 대답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40년 전 일을 생각하면 명호가 보낸 돈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도? 응. 매달 현관 앞에 놓은 거. 그때 누가 놓는 건지 궁금했어. 설마 내가 놓은 줄은 몰랐지.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모르고 지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순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있어. 뭔데? 명호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신발 상자였어요. 이거 열어봐. 영순이 상자를 열어보니 더 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0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영순과 명호가 함께 찍은 사진, 영순이 임신했을 때 사진,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아들 사진까지. 이 사진들을 40년 동안 갖고 있었어? 그래. 유일한 보물이었어. 영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젊었던 자신의 모습, 행복해했던 명호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 사진 기억나? 명호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영순이 임신 8개월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기억나? 내가 배에 대고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했던 날이지. 그래. 그때 아이가 발로 찼잖아. 내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 같다고 했지. 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자랐어? 잘 자랐어. 너를 닮아서 성실하고 착해. 지금은 뭘 해? 부산에서 회사 다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 그럼 내가 할아버지구나. 명호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손자 사진 보고 싶어? 영순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여기, 이게 우리 손자야. 이름은 지훈이고 올해 5살이야. 명호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을 닮았네. 그리고 너도 닮았고. 그러게. 똘똘하기도 해. 아들한테는 내 얘기 안 했지?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었다고 했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게 맞아. 이제 와서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아니야. 그냥 이대로 두자. 아들한테는 아빠가 죽었다고 하는 게 나아. 명호의 말에 영수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명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손자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 권리도 있잖아. 나중에 내가 판단해서 말해줘. 지금은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만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영순아. 응? 후회해? 뭘? 나랑 만났던 것, 결혼했던 것. 영수는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 안 해.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정말?
정말이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 명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좀 편해져.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영수는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니. 그동안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병실로 돌아가니 명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괜찮다고 해. 금방 나을 거래. 영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이다. 그럼 곧 퇴원할 수 있겠네. 그러게. 집에서 조리하면 금방 나을 거야. 명호는 영순의 거짓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영순아. 응? 사랑해. 40년 늦었지만 나도 사랑해. 영순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내일도 오겠다고 약속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매일 병원을 다녔어요. 명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대신 4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영순이 병실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에는 밖에 나가고 싶어. 명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병실에만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는 게 답답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까? 잠깐 밖에 나가도 되는지. 정말 괜찮을까? 명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영수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면 짧은 시간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휠체어를 타시고 산소통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다행히 의사가 허락해줬습니다. 영수는 기쁜 마음으로 병실로 돌아갔어요. 정말 나가도 된대. 영순이 기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호도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글쎄, 어디가 좋을까?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40년 만에 나들이인데 의미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명호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외출이었으니까요. 덕수궁 돌담길은 어때? 영순이 제안했습니다. 덕수궁? 왜 거기? 예전에 내가 좋아했잖아. 데이트할 때 자주 갔던 곳이야. 명호의 얼굴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이 생각났어요. 맞다. 벚꽃 필 때 같이 걸었었지. 그래. 그때 내가 나한테 프로포즈했던 곳이야. 영순의 말에 명호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나? 없던 일로 하려고. 분명히 덕수궁 돌담길에서 결혼하자고 했어. 기억이 잘 안 나네. 명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햇살, 그날의 바람, 그리고 영순의 놀란 표정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명호는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았고 영순이 뒤에서 밀었어요. 40년 만에 함께 나들이를 하는 거였습니다. 산소통 잊지 마세요. 간호사가 작은 산소통을 휠체어에 걸어줬습니다. 명호의 상태를 생각하면 필수였어요. 병원에서 덕수궁까지는 택시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 옛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 그러게. 그때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는데. 명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덕수궁에 도착하니 돌담길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이 많네. 그러게.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영순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명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40년 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야. 명호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큰 돌이 있는 곳이었어요. 40년 전에도 그 돌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영수는 휠체어를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명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포즈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영순아,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했지. 그게 다야? 다른 말은 없었어? 명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도 했어. 영순의 말에 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네. 그때는 진심이었잖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명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다시 밀려오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명호야. 응? 나 솔직히 말할게. 영순이 명호 앞으로 돌아와 마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명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혔어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했어. 40년 동안 미워했어. 명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들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영순아, 넌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이었던 거지. 영순의 말에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그 마음을 영순이 알아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떠난 건 잘못이야. 그래, 분명히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게. 정말, 정말이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명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에 박혀 있던 가시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사람들이 쳐다봐. 영순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노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순아,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용서는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야. 영순이 명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야. 무슨 말이야? 끝까지 내 옆에 있었잖아. 4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명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영순의 따뜻한 손길이 40년 동안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40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어요. 돌담길을 걷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영순아, 응?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바보 같은 소리. 정말이야. 다음 생에서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다시 태어나면 이번에는 나를 두고 떠나면 안 돼. 약속해. 명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영순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약속이었지만 그 어떤 서약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아프지? 영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산소통의 게이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괜찮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 거짓말. 정말이야. 40년 만에 이렇게 행복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담길에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석양에 물든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갈까? 조금만 더 있자. 명호가 아쉬워했습니다. 몸이 힘들 텐데. 괜찮아.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영수는 명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영순아,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뭔데? 노래 불러줄래? 찔레꽃. 영순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노래 못해. 그래도 내 목소리로 듣고 싶어.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찔레꽃 하얗게 피는 골짜기에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명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40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 노래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부끄러워 죽겠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명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과장하지 마. 정말이야. 40년 만에 너랑 데이트했잖아. 영순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명호를 병실에 데려다 준 후 영수는 명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오늘 나야말로. 내일도 올게. 기다릴게.
영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화해, 그리고 용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변화된 세계 덕수궁 나들이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영수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말했어요. 영순아. 명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응, 여기 있어. 영순이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맥박도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먼저 가서. 그런 말하지 마.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 영순아, 부탁이 있어. 뭔데? 말해봐.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는 그냥. 알았어. 아무 말 안 할게. 명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집에서 살았던 건 비밀로 해줘. 왜? 그냥. 그게 나아. 최만석은 그냥 이웃이었다고. 영수는 명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명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사랑해, 영순아. 나도 사랑해. 그것이 명호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영순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환자분. 간호사가 영순을 깨웠을 때 명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순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영순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명호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거든요.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호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영순과 몇몇 병원 관계자들만 참석했습니다. 쓸쓸한 장례였어요. 하지만 영순은 명호를 정성껏 떠나보냈습니다. 고마웠어, 명호야. 4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영순은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영순은 명호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모실지 고민했지만 결국 작은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어요. 여기서 편히 쉬어. 영순은 납골당에서 명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순은 명호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명호의 집에 들어가니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명호가 살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영수는 명호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들, 생활용품들, 대부분은 기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명호가 40년 동안 모아둔 영순의 사진들, 그리고 40년 전 함께 찍은 사진들. 이것들은 영순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명호가 떠날 때 써놓고 주지 못한 편지였어요. 영순아, 미안하다. 이렇게 떠나는 나를 용서해다오.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수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4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더라면 조금은 달랐을 텐데. 집 정리를 마치고 영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집이 비어 있으니 왠지 외로웠어요. 며칠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아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김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수는 새 이웃에게 인사했습니다. 명우가 살던 집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 거네요. 혹시 전에 여기 사셨던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외로우셨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외롭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영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밥집 일도 계속했어요. 명우와의 시간이 꿈 같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창가에 앉아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아기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명호야,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어. 행복해 보여.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명호도 이 모습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영수는 자신의 방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옆집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40년 전처럼 명호가 살았을 때처럼 두 집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집을 찾아오는구나. 영수는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그 사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영수는 명호가 남긴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사진, 그리고 몇 주 전 덕수궁에서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고마웠어, 명호야.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김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청량리 시장으로 가서 재료를 사왔어요.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김밥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뭔가 평화로워 보이세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40년간의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만든 김밥 같아요. 그 말에 영수는 뭉클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만든 김밥이었어요. 명호에 대한 사랑, 손님들에 대한 사랑이 담긴 김밥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호야, 잘 지내고 있지? 영수는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옆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달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생동감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옆집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골목은 조용했지만 따뜻한 빛이 두 집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길을 잃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명호와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화면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봉천동 골목의 두 창문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순에게도, 새로운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 작은 골목에게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